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사업주의 의무, 그다음에 근로자의 의무를 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조금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하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이제 체계를 잡으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죠. 체계를 잡으실 때 그러면 건설공사를 이 착공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착공하는 거는 저 뒤에 일이고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를 사실은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하면 계획할 때도 하고요. 계획할 때도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를 하시든 아니면 산업보건지도사를 하시든 어떻게 되냐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거만 있었어요. 시공하는 단계. 그럼 시공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 시공이 끝나면 유지관리하는 단계가 있죠. 유지관리. 네, 유지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유지관리가 끝나면 해체 또는 뭐 철거 요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치면 안전보건 대장 작성하는 거 그 제도가 있기 전에는 시공하는 것만 했었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뭐가 있냐면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고 DFS 제도가 있어요. 안전보건 대장과 뭐 유사하긴 합니다. 그 DFS가 그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시공하는 것만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범위죠. 그래서 보면 시공하는 단계에서 산안법 이건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산안법에서 하는 게 물론 시공하는 단계가 제일 복잡하죠.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뭐 잠재재 예방 활동도 하는 거고 기타 등등 위험성 평가도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그렇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대장이죠. 안전보건관리대장인데 명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이죠.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여기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죠. 안전관리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거지만 소규모 자가 붙어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거기에 따른 점검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하법이 있습니다. 지하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죠? 특자를 아무튼 시특법도 특자 들어가고 지하안전관리 그것도 특자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하안전 평가 제도가 있죠. 지하안전 평가 제도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지하안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공할 때 보면 단계별로 시공할 때 하는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가 명확히 말하면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설계할 때는 뭘 하냐면 설계할 때는 산안법에서 같아요. 여기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있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DFS 제도가 있는 거죠. 디자인 포 세이프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성하는 여기 목록에 있는 것들이 전부 작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거죠.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도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할 때는 뭐냐면 계획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없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기본안전보건대장이죠. 이렇게 있다고 머리에 정리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 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그다음에 검토, 심의를 누가 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발주자죠. 발주자가 하는 거고 발주자. 예. 그러니까 발주자니까 시행사를 말합니다. 시행사. 설계 단계에서 뭐냐면 얘는 이제 설계사죠. 그죠? 예. 설계자가 하는 거고 얘는 시공사가 작성하는 거고 유지관리는 이제 유지관리는 시험엔 안 나오는 건데요. 유지관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공공관리주체가 있고 공공관리주체, 그다음에 민간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민간관리주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발주를 한 곳이 여기서 계획을 하고 발주한 곳이 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하거나 지자체에서 했으면 공공관리주체가 이제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유지관리를 해서 규모가 좀 있는 거, 좀 규모가 대규모 이런 것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거고, 규모가 좀 적은 것은 민간관리 진단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알아두시면 앞으로 이 안전보건 관리 업무 관련해서 이해를 좀 합리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한번 이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놓으면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쯤 하면 시험 보실 때 이 내용을 1차에서 보시든 아니면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 2차 시험에서 이 내용이 나오든 아니면 면접 시험에 나오든 어쨌든 한 번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어보게 된다고 생각하셔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가 복잡한 표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이게 고용노동부의 그림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부가 이제 안전보건대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포한 자료죠. 자료에 보면 발주 단계에 설계안전보건대장 그러니까 저 앞에 기본안전대장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공사 발주 단계. 요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었죠. 2번 작성해서 입찰 내용에 반영하죠. 그러면 입찰 내용에 반영하면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네. 자문을 구해서 안전보건 관리비하고, 그럼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위험성 평가를 시험에 내겠다는 거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시험에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기 시험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공사 착공하면 시공자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시공자가 작성하는 거 아니고 업체에서 만들어 오죠. 만들어 오면 이제 시공하는 시공사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의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업체가 만들어 오면 저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보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준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보든 안 보든. 근데 실제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계획서에 국토교통부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합니다. 누가 작성하냐면 시공사가 작성을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서 만들어 오는데 그것도 작성하는 비용만 좀 많이 들고 꽤 많이 듭니다. 그게 많이 들고 뭐 읽어보진 않죠. 그게 이제 유명무실한 제도이긴 한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시험 보시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공사 시공하는 단계. 시험은 시험이고 뭐 하는 거는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작성하는 대상이 많잖아요. 많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공사가 내용이 변경됩니다. 공법이 바뀌기도 하고, 그죠? 공법이 바뀌기도 하고 공사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변경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변경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심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적정, 부적정, 조건부 이렇게 판정이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절차를 보면 공사 시공할 때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 방법, 공사 기간, 공사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정보 제공,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을 하는 위 부분과 매칭이 되는 건데요. 위에 건 보지 마시고 일단 이거만 보세요.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정기회의 노사협의체 하는데 이게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노사협의체가 시험에 나오고, 그죠?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고, 위생시설 설치 기준인데 위생시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휴게시설이 나오는 거죠. 휴게시설, 그죠? 이 근래 개정된 거니까, 추가된 거니까 휴게시설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시험에 나오죠. 그죠? 기술지도가 예전에는 시공사가 기술지도 기관을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발주자가 기술지도 기관을 선정하도록 바뀐 거죠.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2022년도에 바뀐 거죠. 그렇죠? 2022년도. 따라서 과거에 유해염 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기술지도 기관 선정비가 있었어요. 근데 기술지도 기관 선정비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발주자가 기술지도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수업하시면서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술지도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첫 번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 기관에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점검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 여기 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의 이 업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업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하시게 되는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관리, 보관해야 되겠다. 누가? 발주자가. 예? 발주자가. 이 계획된 대로 이행이 됐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여기 분명히 해놨어요. 발주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냐면 발주기관에도 가실 수 있는 거고, 설계기관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공사하는 기관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공사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사하는 시공사에도 가서도 근무하실 수 있는 거고, 설계사무소에 근무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발주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제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잘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야, 이게 그러면 참 머리 잘 써서 아주 대단히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고 베낀 겁니다, 이거. 네, 외국에 있는 것을 보고, 외국엔 다 이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외국에 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발주기관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설계기관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과거에는 발주자가 이 건물만 빨리 지어서 분양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비용입니다라고 반대를 많이 했었죠. 설계기관도 마찬가지로 설계사에서 우리가 무슨 안전관리를 왜 하느냐, 우리는 설계만 해서 주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입하는 데가 수십 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국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 내용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그러면 피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바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 거죠.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뭐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비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비용이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추가되고 안전관리 업무 하시는 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연봉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신호수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차량 신호수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타워크레인 신호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전부 원가 상승의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실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업주 근로자 의무인데 이게 내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2024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근로자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즉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어요. 뭐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누가 잘못한 거냐 이런 걸 기준을 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법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큰 로펌을 선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이제 제외되는 기준이 변호사의 역할이 좀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는 바로 뭐냐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죠. 그러면 물론 작업 환경 측정은 이제 보건관리자가 하는 거고, 그죠? 예. 기타 등등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 측정을 하는데 안전관리자든 보건관리자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 제일 궁금해하신 것이 뭐 일하다가 누가 산재를 당하거나 하면 내가 혹시 감옥에 갑니까? 아니면 뭐 내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궁금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누구에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조언만 하도록 돼 있어요. 조언,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됩니다라고 조언하는 사람한테 어느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안 되죠. 왜? 조언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의 의무는 첫 번째 산재 예방 기준 준수고 뭐 당연 지당하신 말씀이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고 이것도 지당한 말씀이고 왜냐하면 기준을 확립해서 책임수를 명확히 하는 게 있었고 쾌적한 환경,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증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이니까 여기 쾌적한 환경 두 번째, 그죠? 그래서 산재 예방 기준 준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고 그리고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 중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죠? 예, 작업 중지 기준은 하나는 중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당연히 중대 재해가 발생되면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망하든 말든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뭔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작업을 중지하게 되죠. 뭐 달달 외우실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됩니다. 작업 환경은 언제 측정하냐 하면 만약에 밀폐 공간이다. 건설업이든 아니든 밀폐 공간이 있습니다. 밀폐 공간은 어디 있냐면 터널도 밀폐 공간이고요.
맨홀도 밀폐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아주 진공 상태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두컴컴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을 우리 밀폐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도 시험에 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이고,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위험 요인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입구에 표시를 해야 되겠고, 들어가는 인원도 체크해야 되겠고, 나오는 인원도 체크해야 되겠고, 그렇죠? 들어가는 인원이 나오는 인원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적게 나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그 작업 환경 측정 업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작업에 불편하다고 보호구를 벗었어요. 벗고 산재를 입었어. 아니면 뭐 질병에 감염됐어. 그러는 경우에 누구에게 과연 책임을 부여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근로자의 의무지.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를 청구한 사례가 없어요. 한 번인가 있어요, 과거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재하냐면 사업주를 제재,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과해야죠.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 안 했다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탓을 하면 안 되지. 왜? 분명히 착용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니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 조치고,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이제 사업주의 의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고. 그러면 사업주가 산재 예방 계획서 작성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도 작성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총괄하는 거죠. 총괄하는데 이 사업주가 바쁘니까, 사업주가 뭐냐면 사업주가 대표이사 아니고 이게 현장 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그 많은 그 현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많은 걸 사업주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가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장 소장이 이 사람의 사업주를 현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 소장을 사업주라고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 작성하고 총괄하는데 이거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는 거죠. 그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는 건데 작성을 해서 실제 결제하는 사람이, 서명하는 사람이 사업주이다 보니까 이걸 작성 책임자라고 보는 거죠. 물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많은 서류를 보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자, 근로자의 의무 아니고 직무 이렇게 하나 했죠. 왜냐하면 직업과 관련된 업무니까 직무죠. 그래서 근로자는 안전보건 규정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준수해야 되겠고, 그죠? 위험 예방 조치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되겠고,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보호구 시키는 대로 착용해야 되겠고, 안전 작업을 실시해야 되겠죠. 안전한 작업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로자인데, 이건 좀 이따 하고, 근로자의 조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로자의 조치인데, 근로자의 이제 특히 건설업에는 근로자가 이제 제조업이든 어디든 다 근로자가 있는데, 특히 건설업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재해를 입는 사람이 초보 근로자. 그 다음에 또 재해를 입는 분들이 고령 근로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기를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초보 근로자니까 이거는 20대 사람이고, 고령 근로자니까 이거는 50 넘었네, 50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건설업에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 어디를 가보시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제 50대 넘으신 분들은 자녀가 20살 정도 됐으니까 20살이든 아니면 자기 본인이 20대이든 간에 이제 지금은 자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딱 하나인데
한 명인데 이 귀한 애를 건설업 일용직으로 안 내보내죠. 일용직 시키지도 않고 가서 일하려고 하지도 않지. 하다못해 어디 뭐 서빙을 하면 했어도 건설업은 안 가죠. 왜? 잘못하면 떨어져 돌아갔으니까. 그죠? 일도 험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일당이 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업은 초보자 20대가 없죠. 누구냐면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답을 쓰실 때 항상 건설업은 고령 근로자가 주로 재해를 입고 초보 근로자가 재해를 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같은 사람이죠. 즉 뭐냐면 뭐 사업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망했어요. 사업하면 거의 망하죠. 왜 그러냐면 돈이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안정해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조금만 하면 수익이 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엔 집도 팔아서 하고 대출 받아서 하다가 대출금이 못 갚아지니까 집을 팔아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안 남았으니 사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 되려면 한 15년 걸리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게 되진 않잖아요. 사업하시면 맨 처음엔 사업해서 이렇게 잘 되죠.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잘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서 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이거 최소한 5년 이상, 보통은 한 10년 하면 거의 답이 나오죠. 거의 망하신 이제 거의 수중에 남은 돈이 없게 되죠. 그러면 그 나이가 바로 몇 살이냐면 50대죠. 그럼 50대니까 별로 전문 기술도 없죠. 돈은 다 이제 다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렇죠? 있는 거라고는 발하고 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이 이분들이 기웃거리는 것이 건설업이죠. 그래서 건설업에는 다 고령자에 해당되는 분만 있는 거지. 원에서 온 건 아니고 하다 보니 예전엔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일용직 근무를 하는 오늘 첫 출근한 사람이죠. 나이는 50대지만. 그죠? 그래서 건설업에는 건설업 그래프를 이렇게 재발생 인원 비율을 해보면 제일 점유율이 높은 건설 재해를 입는 건설 전체 이렇게 통계에 파이도를 그려보면 재해를 입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 정도 범위가 바로 뭐냐면 50대죠. 50대, 51세부터 59세까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근무 자체가 오늘 처음 하는 사람들이지. 1년이 채 안 되는 분들이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요거지. 60대죠. 60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0대나 70대 이상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40대나 70대, 특히 70 넘으신 분들도 고령자잖아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가면 70 넘으신 분들 간혹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자원봉사하는 중입니다. 재능기부. 그분들은 다 부자예요. 다 예전에 일용직 하다가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이죠. 다 단종업체 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건설업에는 대부분 50대 분들이 사망을 한다. 아니면 재해를 입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50대 분들이 경력이 채 1년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사망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이 60대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업해서 망하시는 분이 50살이 제일 많고 60대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이 뜻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제 아무리 근로자의 직무를 규정을 준수하고 조치를 준수하고 참여하고 착용하고 실시하라고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왜 안 들어와요? 아이고 그때 내가 돈을 좀 막판에 확 다 몰빵해가지고 다 넣지 말고 어차피 안 될 거 좀 남겨둘 걸 이런 후회만 계속하고 있죠. 아니면 옛날 같으면 내가 지금 점심시간에 뭘 먹고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신세가 어떻게 된 신세야. 그런 상태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근로자의 직무가 머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를 하든
직무를 1, 2, 3, 4, 5 알려드려도 TBM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잡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한민국 건설업의 하나의 문제점이죠. 반면에 외국인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애들은 걔네들은 고령자가 아니고 초보자이긴 한데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임시로 와 있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영원히 건설업의 기술을 배워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5년 근무하다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건설업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근로자의 직무가 있다. 5개 항목이다.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제 아무리 직무를 강조하고 준수를 하라고 해도 이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과태료를 줄 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주만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사업주만 달달 볶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업주에게 강화를 했어요. 이런 의무를 하라고. 그래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해서 근로자 사망에 한 경우에는 7년까지 징역을 처하거나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업주니까 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장 소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주가 같은 그 소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장 소장은 하면 안 되죠, 이제. 그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또 처벌을 받아요. 산업법도 처벌받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또 처벌받고. 그러니까 아주 폭망하는 지름길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안전관리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는 뭐 책임이 없어요. 왜? 다 현장 소장에게 지도 조언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현장 소장분들도 이제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게 난 꿈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자, 산재 예방 효과 강화를 해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병한 경우에는 가중을 50% 한다. 그죠? 50%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너스 50%를 가중합니다.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즉 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요. 뭐 애매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그런 기준이 없고 사업주에게만 엄벌을 내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사업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경쟁이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했더니 입찰하는 시공사가 없어. 그렇게 되는 지경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사업주만 달달 볶으니까 이런 현상이 되죠. 이런 제재를 근로자에게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것이 제 의견이죠. 그러면 근로자에게 제재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에게 연봉을 많이 주면 되죠. 그럼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연봉을 높여주면 되죠. 한 2억씩 주면 되죠. 그러면 20대 근로자들이 일용직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건설업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면 법으로 제정된 것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는 하나의 선진국형 건설업이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 의무 강화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주의 의무 이것은 반드시 알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